상철 씨는 65,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허무감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마음은 곧 아내를 향한 지나친 관심으로 바뀌었고 그 관심은 곧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려고 그렇게 서둘러? 그냥 시장 간다면서. 왜 화장을 해? 여보 장 보러 가는데 그냥 조금 단정히 한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아내의 소소한 단장이 남편의 눈에는 다른 남자를 의식하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일, 반찬을 준비하는 일, 모두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상철 씨의 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랑 이야기하다 온 거야? 여보 시장이 좀 붐볐어요. 물건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짧은 외출조차 구실이 되어 아내는 끝없는 추궁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우연히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몇 마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상철 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던데? 내가 다 봤어. 그냥 옆집 아주머니예요. 아이들 이야기 좀 나눴을 뿐이에요. 당신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평범한 인사와 웃음마저 남편의 눈에는 불륜이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주말이면 딸이 손주 민재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집안은 잠시 활기를 찾았지만 남편의 의심은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화 온 거 누구야? 딸이라고? 정말 딸 맞아? 맞아요. 이번 주에 민재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하던 거야? 무슨 농담이라도 한 거야? 난 도저히 믿기 힘들어. 딸과의 짧은 통화조차 남편의 추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이 앞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놀란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숙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이 되어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갈등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조차 상철 씨는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너희 엄마 요즘 집을 자주 비우고 전화도 몰래 받아. 뭔가 이상하지 않냐? 자녀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숙 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밤이 되면 미숙 씨는 홀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있으면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30살에 시작된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워내며 함께 걸어온 세월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받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랑 애들만 바라보고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이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하자 그는 수화기를 빼앗아 확인하며 또다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미숙 씨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나는 다 알아.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건 제 마음뿐이에요. 더는 참기 힘든 제 마음 말입니다. 그날 밤 늦게 상철 씨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어슬렁거리다가 아내의 가방에서 우연히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미숙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보낸 이는 정호였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상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호는 미숙 씨의 첫사랑이었고 결혼 전 헤어진 남자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워서 한마디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건강하세요. 상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허상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직감이 맞았어. 하지만 그는 아직 편지를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다시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마음은 이미 불안과 집착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심에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생겼습니다. 미숙 씨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상철 씨의 마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철 씨는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어젯밤 발견한 편지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봉사를 돕기로 마음먹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 신을 씻는 순간 상철 씨의 차가운 질문이 등 뒤로 꽂혔습니다. 복지관은 누가 같이 가? 몇 시에 끝난다고 했지? 혹시 거기서 특별히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점심시간 전에 갔다가 2시간쯤 돕고 올게요. 연락도 자주 드릴게요. 제발 걱정 말아주세요. 상철 씨는 아내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갈등을 듣고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어색하게 물만 마셨습니다. 딸은 부모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차분히 제안했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약속 3가지를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첫째, 휴대전화는 서로의 사생활로 존중할 것. 둘째, 외출 전후 간단한 일정 공유만 하고 추궁은 하지 않을 것. 셋째, 손주 앞에서는 어떠한 언성도 높이지 않을 것.
나도 노력은 해볼게 하지만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도 노력해 볼게요. 당신도 자꾸 의심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믿고 지내요. 하지만 상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호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봐야겠다. 약속 이후 며칠간 집안은 조심스러운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미숙 씨는 시장을 다녀오면 영수증을 식탁에 올려두었고 상철 씨는 억지로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봉사에서 돌아오던 날 상철 씨는 멀찍이 미행하다가 아내가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던 그 남자 누구야? 이름이 뭐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그냥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안부만 물었어요. 상철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정호일 것이라고. 집에 찾아온 딸은 부모의 표정에서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청 가족상담센터를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담사는 은퇴 후 역할 상실과 불안이 의심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철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아내에게 과거의 남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을 멈추라는 말보다 불안을 다루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추궁 대신 느낌을 말해보세요. 병원 복도에서 상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지만 불안과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상철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편지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멀쩡해. 다만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렇지. 험한 세상일수록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여보,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경계선을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확인하지 말 것, 외출을 막지 말 것, 불안하면 느낌을 먼저 말할 것. 어때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알겠어, 노력해 볼게. 그런데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를요? 정호라는 사람 알지? 미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편지 봤어, 당신 가방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정호 씨에게서 편지 받았어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30년 만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거야?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분도 부인을 잃고 혼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인을 잃었다고? 그럼 지금 혼자라는 얘기잖아. 상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들어보세요. 그분은 단지 30년 만에 우연히 저를 만나서 안부 인사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준 거예요.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
미숙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왜 그 편지를 간직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미숙 씨는 오랜 친구의 상가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우와 만나려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상가집에서 미숙 씨는 정말로 조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말로 정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상철 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상가집은 핑계였어. 상철 씨는 분노에 차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가집에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남자 만나러 온 거잖아. 여보, 오해해요. 정말 우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린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아내에게 편지나 쓰고.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그때 딸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신다면 여기서 그만 멈춰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서랍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딸 집으로 잠시 가 있겠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의심과 믿음 사이의 외줄 위에서 이 부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숙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작은 캐리어를 끌어내렸습니다.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상철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나가면 정말 끝인 거야? 그래도 나한테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어?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숨을 고르지 않으면 우린 더 망가질 거예요. 그 말에는 여전히 미련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체념도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며칠간 딸 집에 머물렀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이 그나마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눈을 감으면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냥 이대로 버티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혼이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평생 함께 했는데 하지만 지금처럼은 더는 못 살겠어. 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삶 앞에서 자녀는 언제나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적막했습니다. 상철 씨는 텅 빈 부엌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없었나?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 속에서도 늘 자신을 챙겨주던 아내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깨달음은 더 큰 허물을 불러왔습니다. 며칠 후 상철 씨는 시장에서 정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미숙 씨 남편분이시죠? 그렇죠. 당신이 그 정호라는 사람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지 때문에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면서 봉사활동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미숙 씨를 보았을 때 옛 추억이 떠올라서 그냥 안부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미숙이와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물론입니다. 저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고 그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미숙 씨는 제게 소중한 추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아내잖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딸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공기에는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저는 더는 죄인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상철 씨는 정우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호 씨를 만나봤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분은 정말 안부 인사만 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 여보, 내가 겁이 났어. 은퇴하고 나니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신마저 잃을까봐 그렇게 집착했어, 여보. 사랑은 의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아내의 삶을 짓누르는 폭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지난달에 엄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셔서 엄마께서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인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봉사활동에서 자꾸 늦은 것도?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전화를 받을 때의 당황스러운 표정, 외출 후 돌아왔을 때의 지친 모습,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힘들어할 때 의심만 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치료받는 거야. 함께 이겨내자. 여보, 저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무슨 소리야? 평생 나를 돌봐준 당신을 이제 내가 돌볼 차례지. 의심 대신 사랑으로, 불안 대신 희망으로, 결국 두 사람은 법적인 이혼이나 별거 대신 함께 치료받기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철 씨는 아내의 병을 이해하고 도우며 자신의 불안장애도 함께 치료받기로 했고, 미숙 씨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병을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상철 씨와 미숙 씨는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상철 씨는 아내를 돌보며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먹을 고마워요. 여보,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정우도 가끔 복지관에서 마주쳤지만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혼의 부부에게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상철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철 씨의 의심은 아내를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고, 미숙 씨의 침묵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단순히 의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변화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의심보다는 관심으로, 추궁보다는 배려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철 씨와 미숙 씨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생생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